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아홉수가 뭔지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그 아홉수였습니다. 연애할 당시 남편은 사귄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며 재촉하더군요. 그때 남편 나이는 27, 저는 26이었어요. 너, 나 싫어? 누가 싫대? 그럼 결혼하자. 나 빨리 결혼해야 돼.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엄마가 난리야. 아홉수 전에 결혼해야 된대. 오빠네 어머니야 그럴 수 있지만 오빠도 그런 거 믿어? 아홉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너가 좋고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고 기왕 결혼할 거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결혼하자 빨리. 조금 섣부른 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신랑감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물도 준수했고 성격도 모나지 않았고 집안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결혼을 한다고? 하긴 못할 것도 없지 뭐. 그 집에서 아홉수 타령한다며? 우리 집이야 그딴 거 개의치 않지만 사람만 괜찮으면 서둘러 해도 나쁘지 않지. 무엇보다 그 남자 좋은 회사 다니잖아. 엄마는 찬성이야. 아홉수도 아홉수지만 저희 집에서 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이유는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꽤 유명한 중견기업이었는데요. 당시 그 회사 이미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진짜 좋겠다. 안 그래도 우리 아빠 그 회사 주식 많이 갖고 있어. 부럽다. 네 신랑한테 얘기해서 우리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해. 새끼 좀 쳐. 그렇게 아홉수 되기 전에 후다닥 결혼식을 올렸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을 낳은 후 이어서 2살 터울로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꽤 성실히 해서 제때 승진도 했고요.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뼈를 묻겠다 충성 다짐했던 회사도 오래 다니다 보니 뼈 묻을 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나 입사 동기 이용식 알지? 그 친구 지난달에 퇴사했어. 어머, 왜? 잘린 거야? 아니, 지가 관뒀어. 회사 생활 지겹다고 중장비 자격증 따겠대. 하긴 여러 번 승진에 밀렸잖아. 직장 생활에 정 떨어질 만도 하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회사 관둘까 봐. 무슨 소리야? 몇 년만 버티면 정년인데. 정년 채운다고 누가 상 줘?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게 낫지. 솔직히 정년 채우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사실 그전까지 별말 없어서 남편의 회사 생활이 힘든 줄 몰랐어요. 워낙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쉬운 회사 생활이 어딨냐.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약 물고 참는 거지. 근데 이 나이 되니까 힘들다 못해. 괴로워. 기껏 잘 돼야 임원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건데 딱 봐도 나한테까지는 안 올 것 같아. 당신은 모를 거야. 내 나이쯤 되면 퇴사하는 사람들 하나둘씩 생기는데 형석이처럼 자기 인생 찾겠다고 나가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야. 아파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작년에만 암 진단 받고 퇴사한 사람 2명이나 돼. 암이란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남의 집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선택을 무조건 말릴 수 없더라고요. 당시 큰아이는 휴학하고 군대에 가 있는 상태였고 딸아이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기에 달랑 저희 부부만 함께 살고 있던 터라
며칠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관두면 뭐 하려고? 생각해 둔 건 있어? 나 고향 내려가고 싶어. 그 시골을? 아직 아버지 엄마 계시니까 더 늦기 전에 가까이 살면 좋잖아. 못했던 아들 노릇도 하고. 거기 가서 뭐 하게? 농사라도 짓게? 못할 거 뭐 있어. 우리 아버지 평생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 사실 당신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나 그동안 공부 많이 해놨어. 당신이 안 내려간다고 하면 뭐 나 혼자라도 내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의를 하는 게 아닌 통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싫다, 죽어도 싫다, 고향 내려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참 많이 늙고 지친 모습이더군요. 아이들이 부모 품 떠난 이후부터 진짜 부부의 시간이라는데 어쩌면 지금부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으셔 남편과 신우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고 억척 같은 면도 있으셨지만 저에게 늘 잘해주셨고 그은한 시집살이나 아들 모세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시부모님이 불편했다면 남편 혼자 내려보냈을 텐데 제 입장에선 어른들께 늘 받기만 했기에 더 늦기 전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귀농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죠. 시댁 내려갈 때마다 보던 2층짜리 자그마한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빨래도 널려있고 마당에서 고추도 말리고 어떤 때는 집 앞에 자동차도 주차돼 있곤 했는데 몇 해 전 설 명절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썰렁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이제 사람 안 살아요? 네 아버지 친구 내외가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바깥 양반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할머니 혼자 살았거든. 근데 치매가 왔어. 여러 번 집 나갔다가 실종돼서 그때마다 난리도 아니었다. 결국 얼마 전에 서울 사는 딸내미가 모셔갔지. 그럼 이제 저 집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냥 저렇게 비워두는 거지. 찾아보면 이 동네 빈집들 많아. 다들 자식들 옆으로 떠나고 아예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팔려고 내놓는다고 해도 누가 저걸 사겠냐. 어머님 말씀대로 허허 벌판에 떡하니 있는 농가를 누가 사겠어요. 바로 제 남편이나 되니까 샀죠. 네, 남편은 그 집을 바로 매입했고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리모델링 해놓고 보니 좋긴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전세 놓고 시댁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부모님도 은근히 좋아하셨고요. 남편도 부모님 곁으로 오니 한결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아, 좋다. 바로 이거야. 내가 그동안 이 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우선 며칠간은 좀 쉬어. 저수지 가서 낚시도 하고 책도 읽고 밭일은 천천히 시작해도 되잖아. 모르는 소리 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밭일이든 논일이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 철에 맞춰야 해야지. 그래서 당장 잡초 정리부터 해야 돼. 오랜만에 몸 쓸 생각하니까 기분 좋다. 그러나 그 좋은 기분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허리 숙여 일하려니 그게 어디 쉽겠어요. 첫날부터 죽겠네 하더니 급기야 나을 때 되던 날엔 알아눕더라고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여기 내려온 거 벌써부터 후회되지? 후회는 무슨 후회야. 뭐 안 하던 일 하니까 몸이 놀라서 그런 거지.
아니, 나 아직 건강해. 금방 회복할 거야. 금방 회복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 어젯밤에 자면서 엄청 앓았어. 끙끙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던지. 앓긴 누가 알았다고 그래. 아이, 짜증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잔소리야? 어디 진짜 잔소리 좀 해봐? 으이구,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태 청춘인 줄 알았냐? 맘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았지? 평소에 운동도 안 했으니 이제 노인네 다 된 거지 뭐. 제대로 씨나 뿌리면 다행이겠다. 아니야. 아이, 나 할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일어나 밥부터 드셔. 됐어. 안 먹어. 자존심을 약간 건드렸더니 실제로 다음 날부터 다시 밭일을 시작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귀향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웰컴백!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신우였죠.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기로 유명해서 초중고 내내 반에서 1등만 했고 대학도 남편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우에게 걸었던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 프랑스 여행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서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 남자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미대생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우는 한동안 파리에서 살았어요. 아이도 거기에서 낳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프랑스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이혼을 하고 결국 혼자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우가 예고도 없이 불쑥 한국에 들어와 이혼 통보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둘이 침대에서 빨개 벗고 누워있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참아. 엄마 같으면 참겠어? 그렇다고 애까지 두고 오면 어떡해. 다른 사람도 아닌 프랑스 여자한테 애를 주고 오냐? 그년한테 준 거 아니야. 애 아빠한테 준 거지. 죽어도 지가 키우겠다는데 어떡해? 그러고도 네가 애미냐? 그 어린 걸 내려놓고 와? 몰라. 시댁에서 애 걱정 말고 네 인생 살라고 하는데 어떡해? 그때 신우네 시댁이 알아주는 부잣집이어서 위자료도 꽤 받은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애를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더군요. 그 위자료로 신촌 어딘가에 카페를 차렸지만 한 3년 장사했나? 결국 홀랑 말아먹고 시댁 부근으로 이사와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부까지 내려갔으니 가족 전체가 고향에 모이게 된 셈이었죠. 아가씨, 어떻게 지내요? 학원은 잘 돼요? 잘 되겠어요. 차려놓은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어쨌든 오빠랑 언니랑 여기 내려오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야,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결국 이러고 사냐? 그 좋은 머리를 시골에서 썩혀? 그건 오빠가 할 소린 아닌 것 같다. 오빠도 결국 회사 때려치고 내려온 거잖아. 그나저나 애하고는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아직도 파리에 산대? 아니, 지금은 미국. 작년에 미국 가서 만나고 왔어. 그건 그렇고 오빠, 나 돈 좀 빌려줘라. 신우는 매우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거침없이 표현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맡겨놨냐? 내가 돈이 어딨어? 아파트 전세금 받은 거 있잖아. 아이, 그 돈으로 이 집 리모델링 한 거야. 퇴직금은? 오빠 정도면 퇴직금 꽤 될 텐데.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는 거 나 조금만 줘. 우리 애들 둘 다 대학생이야.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그러지 말고 좀 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손가락 빨고 사는 걸 볼래? 왜 손가락을 빨아? 나름 학원 원장 소리 들으면서. 서울도 아니고 시골이잖아. 초등학생이 몇 명 안 돼. 그러니 학원이 되겠냐? 그래도 동생이라고 남편은 결국 신우에게 용돈 삼아 몇백 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내다봤더니 남편과 신우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 한 번 말아먹으면 됐지. 또 무슨 카페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니까. 요즘 이런 시골 국도변 카페가 유행이래. 유행이고 뭐고 난 모르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오빠가 돼서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학원도 제대로 안 되는 동네에서 무슨 카페냐고. 야, 여기 쟤들 노인들만 사는데 그 노인들이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마시냐? 누가 노인네들한테 커피 판대? 됐어. 돈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 얼핏 들어도 또 돈 달라고 온 것 같길래 나가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는데요. 잠시 후 신우가 집으로 들어와 저를 찾더군요. 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요? 무슨...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언니. 요즘 SNS 보면 지방 국도변에 예쁜 카페들 되게 많잖아요. SNS 타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금세 대박 나거든요. 내가 예전에 카페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오빠한테 하나 차려달랬더니 돈이 없대. 오빠 퇴직금 언니가 관리하죠? 나 그 돈 좀 쓸게요. 좀 도와줘요. 제발. 하지만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 회사 그만둬서 이제 우리 수입이 없어요. 큰애 제대하면 곧바로 복학도 시켜야 되고 걔 졸업하려면 2년은 더 뒷바라지 해야 돼요. 작은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아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빌려줘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 진짜 대박 터트릴 자신 있다니까. 저기 복숭아밭 뒤에 버려진 마을회관 하나 있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해서 카페 만들면... 아가씨, 미안해요. 아가씨 생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 사정 좀 봐줘요. 네? 진짜 둘 다 너무한다. 혼자 사는 동생이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쌩까냐? 그 후로 신우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생신날 모처럼 다 같이 모이게 됐는데요. 신우가 남편과 저를 못 본 척하는 걸 보신 아버님이 먼저 한 소리 하셨어요. 아, 니들 싸운 거냐? 싸우긴 뭘 싸워. 나 같은 게 싸울 주제라도 돼? 집안 망신시킨 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살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똑바로 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그러는 오빠 너는 얼마나 잘 살았길래 이런 총구석에 다시 내려왔냐? 조용히 해라.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욕먹기 전에. 해봐. 욕해봐. 오빠라고 지 식구들만 챙길 줄만 알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남편과 신우가 투닥거리는 모습은 매우 흔한 일이어서 굳이 제가 끼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신우가 또 돈 얘기 꺼냈구나 하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셨죠. 아, 얘가 또 뭐 해달라고 그랬냐? 저보고 카페 차려달래요. 아이, 학원은. 죽어라 애들 가르쳐봤자 월세도 안 나와요. 가뜩이나 애들 없는 동네에서 학원이 되겠어요? 기껏 있는 애들도 다들 서울 올려보내 공부 못 시켜 안달이잖아요. 여기서는 공부 못하나 뭐? 하여간 다들 꼴값이야 꼴값. 아버님은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며
늘 감싸셨는데요. 반면에 어머님은 조금 다르셨어요. 지 새끼 하나 있는 것도 남의 나라에서 공부시키는 년이 누굴 욕해? 카페는 무슨 얼어 죽을 카페야. 더 늦기 전에 재혼할 생각이나 해, 이년아.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지랄 허네. 혼자 살 거면 등골이나 빼먹지 말든가. 서울에서 장사하다 망해먹고 내려와 엄마 아버지 돈 갖다가 학원 차려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젠 오빠 돈까지 갖다 쓰려고? 그럼 어떡해. 머리 깎고 절이라도 들어가? 그러던가. 알았어. 나 지금 당장 머리 깎으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절에 들어가겠다고 밥상머리를 박차고 나간 신우가 다시 모습을 보인 건 정확히 석 달 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스님이 되겠다고 갔던 사람이 임신을 해왔더군요. 8주 됐대요. 어떤 남자예요? 우리 학원생 아빠. 이혼한 지 3년 됐대요. 학부모 상담하다 눈 맞았지 뭐. 나름 공무원이에요. 면사무소 다녀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갔냐? 순서가 뭐가 중요해. 잘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언니? 신우 재혼 발표는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걱정거리를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애딸린 남자랑 잘 살 수 있을지, 또 나이 40에 임신을 했기에 출산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무사히 아이를 낳는다 해도 배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의외로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 입덧도 거의 없었고요. 출산도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잘 이뤄졌죠. 그 후 곧바로 학원을 정리하고 두 아이 엄마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게 안정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전원 생활을 만끽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말 그대로 사고였어요. 교통사고요. 늘 그렇듯 새벽 일찍 일 나가셨다가 새참으로 막걸리를 드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운기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쭉 긁으셨다네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딴에는 마음에 걸렸던지 차 문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끼워놓고 오셨는데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생생하게 찍혀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게 내가 술 마시고 경운기 몰지 말라고 했잖아요. 명체촉한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십 년을 다닌 길인데 막걸리 조금 마셨다고 집을 못 찾겠어. 그럼 조심해서 올 것이지 왜 남의 차는 긁어? 그래서 돈 놓고 왔잖아. 돈 10,000원으로 어떻게 차를 고쳐요? 자전거 고치는 것도 10,000원은 넘겠네. 그 참 그만 좀 쫑알대. 사람이 죽기랬어. 농사를 망치기랬어. 그깟 건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물어주면. 하지만 물어주기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쭉 긁은 차는 벤츠 지바겐이었거든요. 무려 2억이 넘는 차였습니다. 아니, 그 양반들은 왜 시골길에 그 비싼 차를 세워뒀다냐? 사진 찍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이 동네 출사 왔다가 자동차 잠시 세워두고 야산에 가서 사진 찍으러 갔었대. 사방팔방 논밭뿐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 그거야 그 사람들 마음이고, 아버지 뺑소니 처벌 안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데요. 경운기 아니고 보통 차였으면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가뜩이나 몇 년째 농사 안 돼서 있는 돈까지 까먹고 있는데 왜 사고를 쳐? 아버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나는 돈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나 모르게 꼽을 쳐둔 돈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돈이 어딨냐? 아무튼 난 몰라. 돈 없어. 그때까지 정확한 수리비가 청구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 큰돈이 들 일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신우 결혼시키면서 시댁에서도 또 저희도 나름 목돈을 썼던지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은 또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많았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해드려야지. 어떻게 된 게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좋게 생각해. 다친 사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아버님 다치기라도 하셨어 봐. 그때는 진짜 농사도 다 망치고 난리도 아니었을걸? 어머님 지금 돈 걱정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계실 거니까 빨리 가서 말씀드리자. 돈 걱정 마시라고. 사실 안 써도 되는 돈 쓰는 일만큼 속 쓰린 일도 없잖아요. 특히 노인네들은 100원 한 장 아껴 쓰는 분들이라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되면 몇 날 며칠 시금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싫다.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남도 아니고 아들 돈인데요, 뭐. 아니야. 그 돈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 몇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귀한 퇴직금인데 그걸 어떻게 건드리냐. 그 돈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돈이야. 전부 애들 밑으로 들어갈 돈이지.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어머님 수중에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돈은 없지만 땅은 있잖냐. 네? 땅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매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틈 없이 파내고 씨 뿌리고 걷어들이고 다시 잘 다지고 땅으로 농작물만 키우신 게 아니죠. 자식들까지 다 키워냈으니까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인 셈인데 그걸 팔겠다고 결심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뭐? 아이, 땅을 판다고요? 맘 같아선 네 아버지 팔고 싶지만 누가 사주지도 않을 거고 그나마 가진 거라곤 땅밖에 없는데 팔아야지 어쩌겠어. 엄마, 그건 안 돼요. 그게 어떤 땅인데. 돈을 얼마나 물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추밭 정도 팔면 되지 않겠어? 저나 남편이나 어머니 고집 꺾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속상해했죠. 어쩌다 보니 부모 피 빨아먹고 사는 자식 됐다. 야금야금 모아놓은 돈으로 나 결혼시키고 우리 집 살 때 보태주고 다시 알토란처럼 모은 돈 딸내미 학원 차리는데 보태고 그러면서도 땅 팔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거든. 근데 겨우 사고 수리비 물어줄 돈 없어서 땅을 판다고? 야, 난 여태 뭐 했냐. 엄마한테 목돈 한 번을 드린 적이 없네.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 말이 맞아요. 시댁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었기에 여태 그 자부심으로 살아오셨고 물려받은 그대로 자식들한테 주고 갈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 시부모님이 땅을 판다는 건 당신들의 자존심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혼자 소주를 2병이나 비우고 잠든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 고집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다시 시댁을 찾았죠. 어머니, 이번만 저희 말대로 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싫다. 이미 복덕방에 얘기해놨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딱 한 번만요. 어머니 고추 농사 좋아하셨잖아요. 앞으로 심심해서 어쩌시려고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너, 내가 단지 돈 때문에 땅 파는 거라고 생각하니? 돈 때문이 아니면요? 물론 돈 쓸 일이 안 생겼으면 안 팔겠지.
그런데 마침 이런 일이 생기니 내 마음이 더 굳어진 거다. 나 이제 밭일이 힘들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농사 지었는데 앞으로는 자신이 없어. 이참에 다 팔고 땅 판 돈으로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싶다. 요양원에요? 그런데 가면 삼시세끼 밥도 주고 그런다며. 요즘 여기저기 요양원 많잖아. 어머니, 요양원이란 곳은요, 어머니 같은 분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안 받아줘?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양원은 어머니처럼 건강한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혈압 조금 높으신 거 말곤 딱히 아픈 데도 없잖아요. 요양원이란 곳은 중증 치매 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요양원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끝까지 밭일만 하다가 죽겠구만. 일단 수리비 청구되는 거 보고 저희가 처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든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 살 때 나도 돈 좀 벌 거라는 후회를 하며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결책이 바로 통장 내역에 있더군요. 꽤 오래전 아버님이 경운기를 새로 사시고 고사를 지낸다며 막걸리를 사다 부으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눴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무탈하게 오래오래 타셔야 돼요. 아이, 그러려고 먹기도 아까운 막걸리 붓는 거 아니냐? 이게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으니까. 막걸리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막걸리보다 더 확실한 부적 사드릴게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제가 보험 들어드릴게요. 네, 그때 제가 아버님 경운기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나갔는데 마침 제가 통장 정리했을 때 그 해 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 걸어 문의했더니 다행히 보상이 된다더군요. 로또에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시댁으로 달려가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네가 그런 걸 해놨어? 네, 그러니까 우리 돈 안 써도 된다고요. 어머니, 빨리 복덕방에 전화하셔서 땅 안 판다고 하세요. 그래, 알았다. 지금 전화하시라니까요. 당장 임자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서두를 거 뭐 있냐. 이따 전화할 테니까 어서 가봐라. 아무튼 고맙다. 내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모처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아 어깨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됐는데도 어머니는 땅을 팔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덕방에 전화하셨어요? 해야지. 한다 하면서 자꾸 까먹네.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어머니 평소 성격에 비추어 보면 절대 그런 걸 까먹을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참 밭일에 손이 많이 갈 때였는데 어쩐 일인지 밭에 잘 나가지도 않으시더군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 그러시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문득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보, 이따 읍내 다녀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서 어머니 땅 안 판다고 당신이 얘기 좀 하고 와. 엄마 아직도 전화 안 했대? 응,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서둘러. 알았지?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땅 판다는 말 못 들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묻더라. 그걸 왜 파냐고. 그래? 이상하다. 어머니가 땅 파는 문제로 누구랑 통화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거든.
그렇다고 엄마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진 않았을 텐데, 좌우간 난 바쁘니까 이따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그 무렵 남편은 새로 심은 모종에 해충이 낀다고 온정신이 벌레 잡는 데 가 있어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시골 땅이라는 게 쉽게 팔리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은 죽어도 안 팔려.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저도 잘 알아요. 남편 말이 맞다는 거. 하지만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 제가 꺼림칙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땅 어디에 내놓으신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읍내 나갔다가 홍 사장님 부동산 들러서 물어보니까 얘기 들은 거 없다고 했다던데요? 뭐 그런 걸 묻고 다니냐. 걱정되니까 그랬겠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애당초 땅 안 내놓으셨죠? 제가 좀 과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땅 내놨어. 지난번에 말한 고추밭만 내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놨어. 전부 다. 전부 다요? 왜요? 전에 말했잖아. 농사일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이번에 사고 친 것도 그렇고 그 영감이 재작년부터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진짜 밭에서 일하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있는 대로 싹 다 팔고 네 아버지랑 요양원 아니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란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하셨는데요? 맘 같아서는 안 팔고 니들 물려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몇 년 사이 땅값이 엄청 올랐어. 들리는 소문에는 여기 싹 다 개발된다는 말도 있더라고. 아마 그런 소문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마침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났다. 그래요? 누군데요? 언제더라? 네 아버지 사고 치기 전인데 느닷없이 어떤 업자가 찾아왔어. 땅 팔 생각 없냐고. 처음엔 없다고 했지. 그런데 겁나 비싸게 쳐주겠다는 거야. 골프장인지 뭔지 짓고 싶다고.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네 아버지가 사고를 쳤지 뭐냐.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했지. 그 사람이 자기 잘하는 데 있다고 좋은 실버타운까지 알아봐 준단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시댁 땅은 아무리 봐도 골프장 들어설 입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몇 번이나 왔다 갔어.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더라. 그 사람 또 언제 만나기로 하셨어요? 아까 전화 와서 모레 보자고 하던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설령 어머니 말이 다 맞는다고 해도 저와 남편이 직접 만나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자고. 그런데 남편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하자. 괜히 껴들면 우리가 그거 탐내는 것 같잖아. 탐을 내든 아니든 중고차 파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선 전 재산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정 그렇게 찜찜하면 당신이 만나봐. 나 지금 거기에 정신 팔 겨를 없어. 왜? 벌레 때문에? 아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는지. 저질러 놨으니 접을 수도 없고. 농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해충 좀 잡히나 했더니 이번엔 잡초가 날리고 내가 아주 돌재경이야. 남편은 밭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도 저렇게 태평하다니. 한편으로는 참 우직한 사람이구나 싶어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땅 사겠다는 사람은 저 혼자 만나게 됐죠. 저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딱 봐도 돈 좀 굴리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희 부모님 땅 사고 싶으시다고. 아, 며느님 되시는구나. 사실 제 선친하고 아버님하고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배웠어요. 뭐 뵐 때마다 며느님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뭐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네요. 보시기에 가치 있는 땅인가요? 내가 젊어서부터 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가 사기당해 큰돈 날려본 적도 있고, 뭐 반대로 큰돈을 번 적도 많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에 골프장 같은 거 하나 지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사실 전국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몇 년을 뒤졌는지 몰라. 근데 여기가 딱이야. 완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고향이니까 이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는 농가가 많아서 땅만 매입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 일단 땅부터 매입하고 그 일은 후에 뭐 차근차근 해결해야죠. 사실 제가 땅에 대해 아는 바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해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우랑 상의를 해봤는데요. 언니, 나라고 뭘 알겠어요. 오빠 말대로 엄마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오히려 나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일 그만두고 쉬신다니 마음은 편하네요. 땅 사겠다는 사람 나도 몇 번 본 사람이에요.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일걸? 자산도 어마어마하대. 서울 어디더라? 건물을 몇 채 갖고 있는데 작은 건물도 아니고 1층에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랑 입점해 있대요. 그 정도 건물이면 엄청 큰 거 아닌가? 그 무렵 딸아이를 만날 일이 있어 서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간 김에 못 보던 친구들도 몇 명 만났는데요. 친구 중 한 명이 뒤늦게 공부 시작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 일을 한다길래 슬쩍 물어봤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시댁 주소 보내줘. 그리고 그 사람 건물 서울 어디에 있는 건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상해. 거기 골프장 들어설 자리 아니야. 허가 자체가 안 나올걸? 그리고 건물도 그 사람이 명의 아니던데? 알아보니까 건물주가 연예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만나서 이것저것 더 물어봐봐. 나도 조금 더 알아볼게.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땅 사겠다는 그 남자가 마당에 앉아 아버님과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아이고, 며느님 오셨네. 아버님이랑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내 친구 아들이야. 이 먼저 간 지 아버지한테 효도 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나 잘한다, 야. 아버지 친구면 뭐 아버지랑 다름없죠, 뭐. 아버님은 이미 많이 취하신 상태여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누우세요. 아버님을 자리에 눕히고 나와 그 사람과 독대를 하게 됐어요. 알아보니까 이 동네는 골프장 허가가 안 난다던데요. 입지 조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아이고, 며느님도 참.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다. 저 여기 아는 사람 많아요. 친한 국회의원도 여러 명 되고요. 작정하고 여기저기 얘기 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순간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저희 시부모님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팔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팔아야 될 것 같아서요.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시고 부모님 들어갈 실버타운까지 알아봐 주신다니 감사하긴 한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고, 참 얘기 듣자니 좀 그러네.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한테 사기라도 칠까봐. 저는 사기라는 말 한 적 없는데요. 며느님 마음은 알겠는데 말 나온 김에 나도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집 아들, 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며느님이 나서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이미 부모님과 다 된 얘기고 내 쪽에서 편히 봐드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님은 이 일에서 빠져주세요. 이건 부모님과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 남자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밤 12시가 다 돼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내가 알아봤는데 안 돼. 그 사람 꾼이야, 꾼. 꾼이라니? 사기꾼. 전과가 무려 5범이다. 작년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대. 서울에서 2번 사기 쳐먹고 이젠 조직적으로 시골 노인들 등쳐먹고 다니는데 요전에 들어갔던 것도 어떤 노인네 속여서 땅을 해먹었는데 그 노인네가 사기당한 거 알고 화병 나서 죽었단다. 수법이 완전 똑같아. 고급 실버타운 알아봐주겠다. 노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노인들 속여먹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매번 친구 아들이라고 접근한대.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 시부모님께 빨리 말씀드려.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마루에 서류 봉투가 있길래 열어보니 실버타운 팜플렛이었어요. 하지만 가짜였죠. 검색해보니 그런 곳은 있지도 않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그 인간이 시부모님께 사기를 치려던 게 분명했죠. 모든 사실을 남편과 신우에게 말하고 다 함께 부모님을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 올케 언니 아니었으면 이거 다 날릴 뻔했어. 낸들 알았냐? 그놈이 사기꾼인걸. 네 아버지 친구 아들이라니까 믿은 거지. 아버지 친구 아들인 건 맞아요? 그것도 아니지? 아유, 어릴 때 보고 다시 보는 거라. 아유, 얼굴은 기억이 안 나. 지가 내 친구 아들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그러게 멀쩡한 땅을 왜 팔아요? 나중에 우리 주기로 했으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알 것 같았어요. 그저 자식들에게 미안하셨겠죠. 그리고 잠시나마 시설 좋은 실버타운 들어갈 생각에 마냥 부풀어 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으니 그 속이 오죽하셨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다 늙어 괜한 욕심냈나 보다. 알았으니까 다들 가. 피곤하다. 사기를 피하고 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 후로 두 분의 기력은 급격히 쇠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토록 하기 싫었던 농사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예전보다 술을 더 드셨죠. 귀찮다. 니들이나 챙겨 먹어라. 그나저나 네 아버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술만 퍼먹다 한 방에 갈까봐 겁난다. 네가 좀 붙잡고 얘기 좀 해라. 내 말은 씨도 안 먹혀. 볼 때마다 말씀드렸죠. 약주 줄이시라고요. 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알았다고 하셨지만 늘 술에 쩔어 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밭일 그만하게 해드리자. 당신 그거 모르는구나. 엄마 아버지 밭일 손 놓으면 진짜 병나. 그 말도 맞긴 한데 지난번 그 일 겪은 후에는 밥도 잘 안 드신단 말이야.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 땅이라도 지킨 게 다행이지. 아들은 역시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우랑 상의를 했죠. 언니 말이 맞아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나 붙잡고 울더라. 밭일 지긋지긋하다고
남은 인생 다른 사람 수벨받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같이 막 울었지 뭐. 방법은 오빠가 빨리 밭일 익혀서 대신 해주는 것밖엔 없잖아요. 나는 이제 막 애 키우기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진짜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어떻게든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고 사신 분들이니 이제는 자식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신우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두 분 실버타운 보내드려야겠어요. 돈이 어딨어? 당신 퇴직금 써야지 뭐.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벌어야지. 아직 젊잖아. 아버님 하시는 밭일 앞으론 당신이 할 생각해. 나도 도울게. 저 넓은 걸 어떻게 나 혼자 하냐? 왜 못해? 아버지는 평생 혼자 하셨는데. 어찌됐건 더 늦기 전에 편히 모시자. 우리 살 길 생각하느라 두 분 계속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 난 찬성. 솔직히 오빠 여기 내려올 때 아들 노릇하겠다고 내려온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봐. 지난번 사기꾼 일도 언니 혼자 다 해결했잖아. 그동안 오빠 너는 뭐 했냐? 그러는 너는 뭐 했는데? 애 키웠잖아. 내가 놀았어? 남매 둘이 싸움이 붙으면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매우 익숙한 광경이라 제가 끼어들어봤자 좋을 일 없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 싸우는 거 지켜보는 맛이 꽤 재밌거든요. 늙음하게 애 낳아 키우는 게 벼슬이냐? 늙음하기라니? 요즘 40 넘어서 애 낳는 사람이 얼마나 흔한데. 그리고 가뜩이나 애 안 낳는 나라에서 나 정도면 훌륭한 거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이 그래서 유모차 사줬잖아. 그거 왜 사줬는데? 잘 키우라고 사준 거 아니야? 그래서 잘 키워보겠다는데 이제 와서 왜 벼슬이라니? 오빠가 돼서 그게 할 소리냐? 아이고 알았어 기집애야. 너 잘났다. 기집애 하지 마. 나도 이제 애가 둘이야. 그나마 다행히 두 사람 다툼은 생각보다 그리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짧고 강하게 끝나는 편이었죠. 이제와 얘긴데 언니한테는 늘 고마워요. 그때 내가 오빠 퇴직금으로 카페 차렸으면 아마 또 망해먹었을 거야. 아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 돈 엄마 아버지한테 쓰겠다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나한테 학원 정리한 돈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조금 보탤게요. 그리고 애 아빠한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실버타운 알아봐달라고 할게. 되도록 우리랑 가까운 데 있어야 서로 마음이 편하니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싫다고 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못 이기는 척 저희 의견에 따르셨습니다. 아이 밭은 어떡이야. 그냥 놀게 둘 수는 없는데. 오빠 있잖아. 오빠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농사 짓겠다고 회사 때려치고 내려온 사람인데 이제 진짜 아버지 일 물려받아야지. 네, 제가 할게요.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볼 테니까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엔 남편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 그게 쉽나요? 손바닥만한 밭일도 중내산에 하면서 매달렸는데 그 넓은 땅을 혼자 도맡아 하려니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더군요. 사람을 써야 되나 봐. 요즘 농촌마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쓴다며.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여태 혼자 하셨잖아. 그게 나도 의문이다. 이 많은 일을 두 노인네가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남편은 밤마다 끙끙 앓았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도왔어요.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한 번은 일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남편이 손에 숟가락을 든 채로 우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고, 아니, 난 정말 몰랐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고생하면서 키운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이렇게 사신 거잖아. 진즉에 그만두게 해드렸어야 됐는데, 난 진짜 아들도 아니다. 결국 남편은 포기 선언을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허리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으이구,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밭일이 만만해 보였지? 대충 씨 뿌려주면 알아서 다 크는 줄 알았지? 야, 아이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집에 좀 가. 맨날 할 말 없으면 집에 가래.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딱 4년 만이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귀농했지만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 좋다. 이 매캐한 도시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를 거야. 당신 고향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소리 한 거 알지? 고향 냄새 그리웠다고. 그리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며칠 있으면 또 밭 냄새가 그리워지겠지. 아주 시인답셨네. 시골 땅은 부모님 허락하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더군요. 얼마 후 저희처럼 귀농한다는 사람이 나타나 부모님 땅 전부를 넘겼습니다. 엄청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제 남편과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농사지을 계획이라더군요. 얼굴만 봐도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제대로 준비해서 내려오는데 우린 너무 준비가 부족했어. 농사 짓던 땅에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 괜히 건물 같은 거 올린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시부모님은 땅 판 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신우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신우는 그 돈으로 결국 국도변에 카페를 차리더라고요. 아이고, 또 돈 날리겠구만. 날려도 내 돈이니까 신경 끄셔. 그게 어떤 돈인데, 이 기집애야. 기집애 하지 말랬지. 글쎄요. 이번에도 진짜 돈만 날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한다니 보기는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계신 곳 근처에 신우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남편은 뒤늦게 자격증 공부 중이에요. 제 입장에선 되든 안 되든 놀지 않고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일 뿐입니다. 지난 4년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신우를 통해 천방지축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남편을 통해 별거 아닌 줄 알았던 농사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걸 배웠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부모님 노력이 진짜 숭고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두 분은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많이 늦었지만 효도다운 효도한 것 같아 참 뿌듯합니다. 길고 긴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댁내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